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던 그 환자가 눈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범한 간병인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고향의 봄을 불러주던 김정희 여사의 눈가에 반짝이는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복도 어둠 속에서 고급 수트 차림의 한 남자가 CCTV 화면을 보며 무너지듯 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S그룹의 냉혈한 CEO 강준혁이라는 것을. 오늘은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가을날, 요양병원 307호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내리는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푸른솔 요양병원 3층 복도는 언제나처럼 적막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습기 찬 공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307호 앞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정희 80세. 간병인 윤서 32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307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문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 왔어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밖이 많이 쌀쌀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줄곧 그랬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김정희 여사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단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으니까요. 윤서는 단정하게 묶은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환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헌옷 위에 걸친 연두색 유니폼 가디건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낡아 보였습니다. 여사님, 오늘도 노래 불러드릴게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윤서는 작은 의자를 침대 옆으로 가져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여사의 차가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윤서의 맑은 목소리가 307호 안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녀는 음대 성악과를 다녔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비록 학업을 중단했지만 그 시절 갈고 닦았던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노래를 부르는 윤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녀는 음대 3학년이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었고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책임질게. 그렇게 말했던 남자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흔적도 없이 떠나버렸지요. 윤서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이혼하신 부모님은 각자의 삶을 살고 계셨고 윤서는 이모 댁에서 자라며 눈치를 보며 살았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7살이 되었고 윤서는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민준이와 단칸방에서 저녁을 먹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노래를 마친 윤서는 김정희 여사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오늘도 제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대답은 못하시지만 분명히 들리실 거라고 믿어요. 윤서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담당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노래를 불러주고 말을 걸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의 정성은 분명히 닿는다. 그것이 윤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윤서가 김정희 여사의 이불을 정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방문객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김정희 여사를 찾아오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지요. 윤서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307호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복도의 희미한 불빛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키가 훤칠한 남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밖에서 우산 없이 걸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윤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세요? 남자는 복도 저 끝에 서서 307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이목구비, 차가운 인상.
하지만 묘하게 슬퍼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노래소리가 좋아서요. 남자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죠?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환자 가족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는 걸까요? 아, 네. 환자분께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혹시 307호 환자분의 가족이신가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젖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307호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복도 끝에서 사라진 그 남자는 곧장 1층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님, CCTV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원장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 그렇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S그룹의 젊은 CEO 강준혁이었습니다. 국내 10대 재벌 그룹 중 하나인 S그룹. 그 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이자 차가운 경영 스타일로 유명한 워커홀릭 CEO. 그가 바로 김정희 여사의 외아들이었습니다. 307호 CCTV 영상입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지금까지. 원장은 서둘러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307호 내부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김정희 여사, 그리고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윤서의 모습. 강준혁은 의자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윤서는 여사의 손을 잡고 고향의 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맑고 따뜻한 목소리. 강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김정희 여사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곁에 계셨군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준혁. S그룹 회장 강대현의 외아들. 국내 최고의 명문가 출신. 하버드 MBA 출신. 30대의 그룹 CEO가 된 경영 천재. 언론은 그를 차가운 카리스마, 냉혈 경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내면이 얼마나 외로운지. 준혁은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강대현 회장은 사업에만 몰두했고 어머니 김정희 여사는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분이었습니다. 준혁아, 재벌가의 아들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내가 울면 우리 집안의 품격이 떨어진다. 7살 준혁이 처음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고 울며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아픈 것 좀 참아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만큼 더 강해야 한다. 어머니는 준혁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사를 불러 상처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는 법을 잊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준혁은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명문대에 가야 한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려 있다. 어머니는 공항에서조차 그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악수만 했습니다. 차갑고 형식적인 악수. 준혁은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고향. 나는 혼자다. 그날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대기업 컨설팅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한국에 돌아와 S그룹의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김정희 여사는 여전히 냉철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제 그룹을 제대로 이끌어라.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했다. 너도 안녕했겠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준혁은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
언론은 그를 워커홀릭 CEO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깊은 상처로부터. 6개월 전, 김정희 여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준혁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식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대로 가시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께 한 번도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니,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것을. 어머니. 준혁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몸에 관을 꽂은 채 누워 계신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까? 준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김정희 여사는 푸른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급 요양시설이었지만 분위기는 쓸쓸했습니다. 준혁은 매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만 서성였습니다. 307호 문 앞에서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서 어머니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자신을 외면하시면 어쩌나. 혹시 넌 불효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다. 준혁은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혁은 또다시 307호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온 탓에 수트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야 한다. 오늘은 꼭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맑고 따뜻한 여자의 목소리. 준혁은 멈춰섰습니다. 노래는 307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머니께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지? 준혁은 조심스럽게 307호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 그녀는 김정희 여사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민준이가 열이 나서 밤새 간호를 했더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거울도 보지 않고 곧장 307호로 향했습니다. 여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윤서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김정희 여사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윤서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가을 햇살이 정말 예뻐요. 여사님도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윤서는 여사의 침대 시트를 갈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여사님, 옛날에는 정말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사진 봤어요. 침대 옆 서랍에 있더라고요. 젊으셨을 때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윤서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환자분들이 비록 대답은 못하셔도 분명히 듣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말을 걸어드리는 거예요. 외롭지 않으시라고.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도요, 태어났을 때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너무 일찍 태어나서. 그때 매일 인큐베이터 옆에서 민준이한테 노래를 불러줬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아직 청각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지만 저는 믿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분명히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윤서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지금은 씩씩한 7살이 됐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어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수트. 날카로운 인상.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제 복도에서 뵀었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네. 노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난초였습니다. 이걸 307호 환자분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서는 의아했습니다. 환자분의 지인이신가요? 비슷합니다. 남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난초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돌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윤서가 불렀습니다. 남자가 멈춰섰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환자분께 누가 보내신 건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준입니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민준이요? 우리 아들 이름이랑 똑같네요. 남자. 아니, 강준혁 가명 강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민준 씨, 이 꽃잘 전해드릴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난초를 창가에 놓았습니다. 여사님, 예쁜 꽃이 왔어요. 민준 씨라는 분이 보내셨대요. 여사님을 아시는 분인가 봐요. 윤서는 난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 왠지 슬퍼 보이는 사람이었어. 환자분과 무슨 관계일까? 그날 저녁, 준혁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님, 307호 간병인. 그 윤서라는 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 윤서 씨요? 우리 병원에서 가장 성실한 간병인이죠. 벌써 3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가정 사정은 어떻습니까?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직원의 개인정보는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김정희 여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불효자입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원장은 준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는 싱글맘입니다. 7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계세요. 정말 힘들게 사시죠. 하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으세요. 환자분들한테는 항상 밝게 대하고. 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환자분들한테 정성을 다하느냐고. 그랬더니 윤서 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원장은 윤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원장님,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닿아요. 비록 환자분들이 대답은 못하셔도 제 진심은 분명히 전달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힘들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살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 따뜻함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준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심은 분명히 닿는다. 그 말이 준혁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재벌 2세 강준혁과 간병인 윤서의 첫 만남을 보셨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며칠 후, 준혁은 또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복도가 아니라 1층 로비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307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을 걸어봐야겠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윤서에게 다가가기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로. 오후 3시, 윤서가 307호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 씨. 윤서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민준 씨,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307호 환자분에 대해서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요. 다른 간병인한테 인계하고 올게요. 10분 후, 두 사람은 1층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은 윤서에게 아메리카노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여사님에 대해 무엇이 궁금하세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는 왜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하십니까? 환자분께. 윤서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하십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매일 노래를 불러주고 말을 걸어주고 사실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행동 아닙니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윤서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닿아요. 비록 환자분이 눈을 뜨지 못하고 말씀도 못하시지만 제 목소리는 분명히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환자분께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윤서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믿어요. 사랑과 정성은 반드시 전달된다고. 그게 제 간병 철학이에요.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과 정성. 그는 평생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효율적인 삶.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여자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윤서 씨.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칠 전이요. 제가 고향의 봄을 불러드렸을 때 여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혁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아주 작은 눈물 한 방울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여사님이 제 노래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 혹시 괜찮으세요? 윤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김정희 여사님을 잘 압니다. 윤서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가족이신가요?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럼 왜 병실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여사님은 분명히 민준 씨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요? 제가 그분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거든요. 이제 와서 얼굴을 보일 자격이 없습니다. 윤서는 준혁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 윤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진심을 담아 다가가면 분명히 마음은 통해요. 여사님도 분명히 민준 씨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준혁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따뜻할까?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릴까? 감사합니다. 준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 씨의 말,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307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한다. 오늘은 꼭.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07호 안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서는 김정희 여사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여사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소. 어머니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웃으시는군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이제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항상 강민준이라는 가명으로. 그리고 윤서와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로비에 앉아 세상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서는 준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음대를 다녔던 과거, 민준이를 혼자 키우는 현재,
그리고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 준혁은 윤서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습니다. 저는 사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정말요? 어떤 사업이세요? IT 관련 일입니다. 준혁은 진실을 숨겼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으니까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바쁘시겠어요. 네, 바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 오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준혁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 씨를 보면 제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잊고 살았던 것들이요? 네. 따뜻함이라든가, 진심이라든가, 그런 것들.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 따뜻함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뿐이에요.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어요. 준혁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가 307호에서 나오는데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있으십니까? 윤서는 시계를 봤습니다. 글쎄요, 7시까지는 민준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 그럼 같이 가시죠.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지하철 타면 되는 거려. 아닙니다. 제가 꼭 태워드리고 싶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준혁의 차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윤서는 차에 타며 감탄했습니다. 와, 민준 씨 차 정말 좋으시네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차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차였지만 그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는 서울 변두리의 한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요. 저 앞에 세워주세요. 윤서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윤서가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7살 남자아이. 까만 눈동자에 해맑은 미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우리 민준이 잘했네. 민준이는 윤서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준혁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렇게 엄마와 아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 준혁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집사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나는 저런 어린 시절을 살지 못했구나. 윤서가 민준이를 데리고 차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인사해. 이분은 민준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민준이는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혁은 차에서 내려 민준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민준아. 나는 민준 아저씨야. 우와, 아저씨 이름도 민준이에요? 저랑 똑같아요. 민준이는 신나서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작은 손. 그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름이 같네. 반가워, 민준아. 차 안. 민준이는 뒷좌석에서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아저씨, 이 차 정말 멋있어요. 엄마, 이 차 봐. 진짜 크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를 달랬습니다. 민준아, 조용히 해. 아저씨 운전하시잖아. 괜찮습니다. 준혁은 백미러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민준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민준 아저씨 되게 좋은 분이다. 윤서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윤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서의 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 아닙니다.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준혁은 민준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아, 안녕. 아저씨, 또 와요, 약속. 그래, 약속.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 참 밝고 건강한 아이구나. 윤서 씨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야. 나도 저런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따뜻한 가족을 만들 자격이.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급 펜트하우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오늘 윤서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다가가면 분명히 마음은 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 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에게 진심이란 게 남아있기는 한 걸까? 40년을 차갑게 살아온 그였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계산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밴 사람. 하지만 윤서를 만나고 민준이를 만나면서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준혁은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그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꼭 들어가야 한다. 푸른솔 요양병원. 새벽의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준혁은 야간 경비원에게 인사하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장에게 미리 말을 해둔 터라 언제든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307호 앞. 준혁은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자. 이제는 들어가야 한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야간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김정희 여사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는 윤서가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이었나 봅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어머니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어머니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준혁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입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김정희 여사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어머니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차갑게 대하시고 안아주시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3살에 미국으로 떠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악수만 하셨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저 의무일 뿐이구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구나.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셨던 거라는 것을. 엄격한 재벌가에서 자라시며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던 거라는 것을.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그리고 준혁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하늘같이 넓고 거칠고 떨리는 목소리. 준혁은 노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어머니가 흥얼거리시던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깊다 하더라. 어린 준혁이 5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르시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외로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비할 수 없는 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사랑이라네. 노래를 마친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평생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준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오실 때부터 다 들었어요.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아니, 진짜 이름이 뭐예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준혁입니다. 강준혁 씨. 윤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제가 확신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사님께서 가끔 잠꼬대를 하세요. 준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라고요. 준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준혁 씨가 복도에 계실 때 여사님의 심박수가 빨라져요. CCTV를 통해 느끼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준혁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윤서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혁 씨,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진심을 전하시는 것만으로도 여사님은 분명히 느끼고 계세요. 준혁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따뜻할까?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까? 윤서 씨, 감사합니다. 준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원장실에서 원장과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김정희 여사님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계십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미세하지만 분명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이라고요? 네. 6개월 동안 전혀 반응이 없으셨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급격히 좋아지셨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윤서 씨, 당신이 특별한 겁니다. 의사 선생님, 307호의 음악치료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음악치료실이요? 네. 어머니께서 예전에 음악을 좋아하셨습니다. 클래식, 가곡, 트로트, 다양한 음악을요. 그리고 간병인 윤서 씨가 매일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그게 어머니께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음악치료는 실제로 뇌활동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307호 옆방을 개조하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307호 옆방은 아름다운 음악치료실로 변했습니다. 벽에는 김정희 여사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대의 김정희. 우아한 한복을 입고 미소 짓는 모습. 30대의 김정희. 어린 준혁을 안고 있는 모습. 준혁은 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자신을 안아주셨다는 것을. 40대의 김정희. 자선음악회에서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방 한 구석에는 작은 스피커와 기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대학 시절 취미로 기타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연주해드리고 싶다. 윤서는 음악치료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윤서 씨 덕분입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윤서 씨가 매일 노래를 불러주신 덕분에 어머니가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윤서는 감동했습니다. 준혁 씨, 정말 훌륭한 아들이세요. 아닙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부려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윤서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변했구나. 어느 금요일 저녁, 윤서는 준혁에게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 씨, 혹시 지금 어디세요? 집이에요. 왜요? 민준이가 괜찮습니까? 오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민준이가 많이 아파 보였다고.
윤서는 깜짝 놀라 민준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윤서가 이불을 걷어내자 민준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추워. 어머, 열이 엄청 높아.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준혁 씨. 준혁의 차는 빠르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윤서가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금방 병원 도착해. 엄마. 아파. 민준이는 울먹였습니다. 준혁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가. 병원 응급실. 의사의 진단은 독감이었습니다. 고열이 심하니 하루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병원에서 하루 자야 해. 괜찮지? 엄마. 엄마도 같이 있어줘. 그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 가져올게요. 괜찮아요, 준혁 씨. 제가. 아닙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윤서 씨는 민준이 곁에 계세요. 준혁은 윤서의 집 열쇠를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단칸방. 준혁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최고. 준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집이 있구나. 그는 어린 시절 살았던 대저택을 떠올렸습니다. 넓고 화려했지만 차가웠던 집, 사랑이 없었던 집.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민준이의 옷가지와 윤서의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준혁. 민준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고 윤서는 침대 옆에서 민준이의 손을 잡고 졸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윤서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준혁은 복도로 나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런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저씨. 민준이는 준혁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아저씨가 병원 데려다 줬다며? 고마워요. 준혁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만에. 우리 민준이 아프면 아저씨가 슬프거든. 정말요? 그럼. 아저씨는 민준이를 많이 좋아해. 민준이는 웃으며 준혁을 껴안았습니다. 저도 아저씨 좋아요. 아저씨는 제 친구 중에 제일 멋있어요. 준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포옹이 40년 살면서 받아본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준혁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민준이가 퇴원한 후 준혁은 더 자주 윤서와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가기도 하고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산타워 아래 공원에서 민준이는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준혁과 윤서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희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윤서 씨와 민준이에게서 보기 때문입니다. 갖지 못했던 것들이요? 네. 준혁은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렇게 마음껏 뛰어논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재벌가의 아들답게 행동해라, 품위를 잃지 마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윤서는 준혁의 옆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는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의무감으로 키우셨던 것 같아요. 집안의 후계자로서 말이죠.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40년을 차갑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를 만나고 민준이를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준혁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 씨, 당신은 제게 사랑을 가르쳐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윤서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준혁 씨, 저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내 마음을 고백할 때가 아니다. 그는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친구로서라도요. 윤서는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준혁 씨. 준혁 씨는 제게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저기 아이스크림 트럭이에요. 어머, 정말이네. 윤서가 일어서려 하자 준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올게요. 민준아, 같이 가자. 네. 민준이는 준혁의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둘이 정말 아빠와 아들처럼 보여.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준이가 준혁 씨에게 너무 정이 들면 나중에 헤어질 때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자. 미래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준혁은 이제 매일 아침 병원에 들렀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 1시간씩 어머니 곁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김정희 여사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지만 이제는 가끔 손가락이 움직이곤 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어머니께 회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의 합작 프로젝트인데요. 그리고 어린 시절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7살 때 기억나세요? 제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어머니께서 잘 그렸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게 제가 어머니께 칭찬받은 유일한 기억이에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그 그림을 방에 걸어뒀었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치워버리셨더라고요. 지저분하다고 하시면서요.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께서 한 번만 더 저를 안아주셨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재벌가의 며느리로 살아오시면서 당신도 감정을 억누르며 사셨겠죠. 준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평생 도망쳤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어머니께 기타를 연주해 드렸습니다. 음악치료실에 어머니의 침대를 옮겨놓고 창가에 앉아 기타를 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 시절 배운 곡입니다. 잘 치진 못하지만 들어주세요. 준혁의 손가락이 기타 줄을 튕겼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어머니가 젊은 시절 좋아하셨던 노래였습니다. 준혁은 노래도 함께 불렀습니다. 거칠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 노래가 끝나갈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정희 여사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기타를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김정희 여사의 눈꺼풀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니. 김정희 여사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준혁을 보고 계셨습니다. 혁. 목소리는 작고 거칠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에요. 김정희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들. 어머니. 준혁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안았습니다. 김정희 여사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미안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 두 분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김정희 여사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환자분의 회복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의 사랑이 큰 힘이 되신 것 같네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 그래,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구나. 2주 후, 김정희 여사는 이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준혁아, 회사는 잘 되고 있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매일 여기 오느라. 아닙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 일은 그 다음이에요. 김정희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 엄마가 못난 엄마였다.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아닙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저도 이제 이해해요. 김정희 여사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엄마 곁에 돌아와줘서. 그날 오후, 윤서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윤서 씨. 김정희 여사는 윤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사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김정희 여사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매일 노래를 불러주고 말을 걸어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내 아들도 당신을 통해 변했더라고요. 윤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사님. 윤서 씨. 김정희 여사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준혁이를 잘 부탁합니다.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내가 다 알아요. 김정희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이가 당신을 보는 눈빛. 엄마가 모를 리 없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정희 여사는 이제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재활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이면 윤서와 민준이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병원 옥상 정원. 김정희 여사가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고 민준이는 꽃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이 예쁘죠? 민준이는 작은 코스모스를 꺾어 김정희 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머, 고맙구나. 우리 민준이 참 착하네. 김정희 여사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따뜻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윤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네, 윤서 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준혁 씨가 매일 정성을 다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김정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윤서 씨, 너희 둘 잠깐 저리 가서 산책 좀 해라. 민준이는 할머니가 볼게. 어머니? 가봐. 김정희 여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정원 한쪽 산책로. 준혁과 윤서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네. 준혁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말해야 할까? 그는 결심했습니다. 윤서 씨. 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서도 멈춰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은 윤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윤서 씨를 좋아합니다. 윤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의 따뜻함에 끌렸습니다. 당신이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 민준이를 키우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40년을 차갑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비로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혁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민준이와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줄도 모르고 서툴기만 하죠. 준혁은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평생 배워가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배운 따뜻함을 민준이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 가족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 씨, 저도. 윤서 씨. 준혁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남편이 될 기회를, 민준이의 아빠가 될 기회를. 윤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준혁 씨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갔어요. 윤서 씨, 준혁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이에요. 겉은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준혁은 윤서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김정희 여사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엄마랑 아저씨 안고 있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좋겠다 그치? 네, 이제 민준 아저씨가 우리 아빠 돼요? 김정희 여사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렇단다. 우리 민준이한테 좋은 아빠가 생기는 거야. 와, 좋아요. 민준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정희 여사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이전처럼 또렷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푸른솔 요양병원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방문해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젊은 간병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우리 환자분들 안부 확인하러 왔지. 김정희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병실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손길 덕분에 살아났으니 이제는 내가 돌려줄 차례지. 준혁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S그룹의 CEO였지만 이제는 워커홀릭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면 어김없이 퇴근했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언론은 그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강준혁 회장, 일과 삶의 균형 강조. 가족이 최우선. 냉혈한에서 가족 남자로. 강준혁의 180도 변신. 하지만 준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윤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준혁의 권유로 그녀는 푸른솔 요양병원의 정식 음악치료사가 되었습니다. 준혁이 후원하는 사랑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음악으로 치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윤서 선생님, 오늘도 노래 불러주세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윤서를 좋아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운 금강산 불러드릴게요. 윤서의 맑은 목소리가 병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음대를 중퇴했을 때는 영영 포기한 줄 알았던 꿈. 노래하는 꿈.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아니었지만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키도 부쩍 자랐고 더욱 씩씩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어머,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준혁 아저씨한테도 보여줘야지. 민준이는 이제 준혁을 준혁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준혁도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축구를 하고 게임도 하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준혁 아저씨는 회사 사장님이야. 그리고 축구도 엄청 잘해. 와, 너 좋겠다.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 곧 아빠 생긴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준혁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혼. 그는 윤서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윤서 씨에게 청혼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며느리 빼앗기기 전에 얼른 해라. 어머니. 준혁아.
김정희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 따뜻함을 가져다 준 사람이거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도 착하고 우리 손자 될 아이잖아. 김정희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못해줬던 따뜻한 사랑. 너는 민준이한테 줘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네, 어머니. 꼭 그러겠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준혁은 프러포즈 장소를 정했습니다. 바로 푸른솔 요양병원 옥상 정원. 자신과 윤서가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곳.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신 곳.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준혁은 병원 측과 협의해 옥상 정원을 특별하게 꾸몄습니다. 작은 전구들을 나무에 걸고 꽃들을 배치했습니다. 중앙에는 작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직접 기타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노래를 불러서 청혼하고 싶어. 10월 중순 토요일 저녁. 윤서는 준혁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응. 왜? 병원에 잠깐 와줄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윤서 씨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 알았어, 민준이 데리고 갈게. 네, 그러세요. 윤서는 전화를 끊고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뵈러 가자. 네. 저녁 6시. 윤서와 민준이는 푸른솔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로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윤서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오세요. 준혁. 옥상?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준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나 봐.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옥상 정원이 환상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전구가 반짝이고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무대에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기타를 들고. 어서 와요, 윤서 씨.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서는 얼떨떨한 표情으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 씨, 이게 무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혁은 기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은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누가 뭐라 해도 소중한 사람. 민준이는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준혁 아저씨 노래 진짜 좋아. 노래가 끝났습니다. 준혁은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 씨. 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 윤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40년을 차갑게 살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고 가족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준혁은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습니다. 윤서 씨, 당신은 제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희 생명까지도. 준혁 씨, 당신은 제게 사랑을 가르쳐줬습니다. 따뜻함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준혁은 윤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툴지만 평생 배워가겠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는 법을,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민준이에게 제가 받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평생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윤서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준혁 씨. 저도 준혁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준혁은 일어나 윤서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서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혁 씨. 그때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준혁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되는 거야? 윤서는 웃으며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제 우리한테 아빠가 생겼어. 와. 민준이는 준혁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준혁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빠. 자신도 언젠가 아빠라고 불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민준아, 잘 부탁해. 아빠가 서툴지만 최선을 다할게. 네, 아빠.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돌아보니 김정희 여사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희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축하한다. 윤서는 김정희 여사에게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김정희 여사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 씨, 아니, 이제 우리 며느리.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들을 변화시켜줘서. 우리 가족에게 따뜻함을 가져다줘서. 어머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환자들, 간병인들, 의사들, 간호사들.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 그리고 준혁아. 김정희 여사는 손자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한테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줘라.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놀아줘라. 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김정희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제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야. 엄마가 그걸 보고 싶구나.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푸른솔 요양병원 옥상 정원에서. 화려하거나 성대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따뜻한 결혼식. 신부 윤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랑 준혁은 검은색 턱시도. 민준이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준비됐니? 네. 민준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서는 김정희 여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함께 걷는 것.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진짜 가족이에요, 저분들은. 재단 앞. 준혁은 윤서를 맞이했습니다. 김정희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아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잘 살아라, 너희 둘.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주례 없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서약했습니다. 저 강준혁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아빠로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서의 차례. 저 윤서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 웃고 울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민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는 반지를 건넸습니다. 준혁은 윤서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윤서도 준혁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키스를. 누군가 외쳤습니다. 준혁과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키스했습니다. 주변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이다. 피로연. 작은 테이블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준혁, 윤서, 민준이, 그리고 김정희 여사. 김정희 여사는 손자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네. 옛날에. 할머니가 아팠을 때가 있었단다. 할머니가요? 응. 할머니가 너무 아파서 눈도 뜨지 못했어.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매일 노래를 불러줬지. 김정희 여사는 윤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너희 엄마란다. 민준이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천사예요? 그래, 너희 엄마는 할머니의 천사였어. 그리고 너희 아빠의 천사이기도 하지. 준혁은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윤서 씨는 우리 모두의 천사야. 윤서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무슨 천사예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김정희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원했어. 준혁이의 마음을 열었고 나를 다시 살렸고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어. 김정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어머님.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네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준혁의 어깨에 기대 졸고 있었고, 윤서는 준혁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김정희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준혁아, 김정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행복하니? 준혁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윤서, 아들 민준이, 어머니, 그리고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김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엄마도 너무 행복하구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옥상 정원의 전구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전구들. 그 빛 아래 4명의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도 진심으로 다가가면 녹아내립니다. 강준혁은 40년 만에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서는 포기했던 꿈을 다른 방식으로 이뤘습니다. 김정희 여사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따뜻한 아빠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간병인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노래를 불러주고, 말을 걸어주고, 손을 잡아준 것. 그 작은 정성이 모여 기적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준혁과 윤서의 집 거실. 민준이는 동생을 안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여자아이. 엄마, 동생 진짜 예뻐. 그치, 우리 민준이가 좋은 오빠가 돼줘야 해. 준혁은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정희 여사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뭐로 할까? 저희가 생각한 이름이 있어요, 어머님. 윤서가 말했습니다. 희망이요. 강희망. 희망이라. 김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리 가족의 희망이구나. 모두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 강준혁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푸른솔 요양병원 307호. 그곳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서 음악치료실. 사랑과 정성으로 치유합니다. 윤서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녀의 맑은 목소리. 그 목소리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한번 안부를 전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